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공포영화는 조던 필 감독의 2019년작 어스입니다. 자, 이 영화요. 지금 진짜 보고 나서 한동안 멍했는데 이게 또 겟아웃도 똑같이 조던 필 감독이라는 사람이 진짜 공포영화를 그냥 무서운 걸로 안 끝내거든요. 보고 나서 뭔가 좀 탁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오늘 끝까지 같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반전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보고 나면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감아 보고 싶어지는 그런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무슨 자막이 나오는데요. 딱 봐도 그냥 예사롭지 않은 자막이에요. 미국 대륙 밑에는 수천 마일에 이르는 터널들이 있다. 버려진 지하철, 아니면 뭐 사용되지 않는 노선, 폐광의 갱도, 용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아니, 영화 시작부터 이게 뭔지 약간 보통 이렇게 좀 공포 영화니까 좀 가오잡는, 그러니까 초반에 좀 훅가시를 잡아주면은 보통은 이제 뒤에 연출이 좀 받쳐줘야 하는데, 사실 실제로 미국 지하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팩트거든요. 도시 지하에 뭐 버려진 지하철 노선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그런 터널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제 공포영화 시작 자막으로 딱 나오는 순간 등골이 싹 서늘해지죠. 괴담 느낌을 기반으로 가겠구나. 그러고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1986년이에요. TV 화면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 여기 산타크루즈 해변이라는 곳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기상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화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무슨 손을 이렇게 일렬로 맞잡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손을 잡고 일렬로 들어서 있어요. 이게 또 뭐냐 하면은 실제 이제 1986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캠페인이에요. 그 미국 기아 퇴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요 인간 띠를 만든 건데 실제로 이 캠페인에 60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으로 이제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라고 뭐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든 뭐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라네요. 뭐 이걸 곧 하려나 보죠. 영화상에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TV 화면이 끝나고 바로 어떤 놀이공원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놀이공원이 이제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고 사람들로 잔뜩 붐비고 있어요. 신나는 놀이공원 음악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북적이는 놀이공원 안에 어떤 흑인 가족이 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딸. 딸이 되게 꼬마애죠. 흑인 꼬마 여자인데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꼬마가 나중에 주인공이 됩니다. 아빠는 막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완전 그냥 빠져가지고 망치 들고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치고 있는데, 딸내미는 그냥 심드렁한데 아빠가 그냥 진심이죠. 이제 옆에 있는 딸한테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이 딸내미가 어딘가 슬쩍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딸이 이동하는 걸 계속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속 알 수 없는 분위기만 계속 흘러가네요. 뭐 예레미야 11장 11절? 성경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어린 꼬마가 혼자 걷고 있어요. 이 놀이공원에서 어딘가로 가는데 파도 소리도 들리고 뭐 모래사장도 쫙 펼쳐져 있고, 저 멀리 하늘에서는 막 천둥 번개 치고, 아까 뭐 폭풍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시선을 이 꼬마가 돌리니까 어떤 게 탁 눈에 들어오는데 무슨 오두막 같은 건물이 있어요. 이 놀이공원의 어트랙션 같은 건데 약간 그 귀신의 집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입구에 간판에 뭐라 써 있냐면 영혼의 여행, 너 자신을 찾아라 라고 써 있네요. 어두고둑한 조명에 이거 딱 봐도 여기 안에서 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꼬마가 이걸 보는 순간 멈추고 홀린 듯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놈 표정을 보면은 뭐 본인 의지인지 뭐 뭔가 이끌리는 건지는 또 모르겠는데 천천히 그 입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이 밖에는 이제 폭풍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거죠. 꼬마가 안으로 들어가요. 안은 완전 어두고둑하고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이에요. 그냥 뭐 입장료를 받는 직원도 없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냥 뭐 분위기 잡는 나레이션만 흘러나오고 있는데, 꼬마가 천천히 걸어가던 와중에 뭐 그냥 놀이공원 귀신의 집 같은 거겠거니 하다가 갑자기 불이 요 건물 안에 확 꺼져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암흑이 돼버려요. 꼬마 입장에서 되게 무섭겠죠. 여기서 꼬마가 이제 완전 조금씩 겁을 먹기 시작해요. 출구를 찾으려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 공간이 또 온 사방이 또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거울방인 거예요. 어디가 벽이고 뭐 어디가 거울인지 요 구분도 안 되는 요 공간에서
자기 모습이 요 사방에서 반사돼서 이제 어디가 방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좀 무서움이라도 보내려고 이 꼬마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울 때 혼자 약간 중얼중얼 거리거나 아니면 괜히 욕하면서 뭐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심리예요. 그래서 혼자 휘파람을 불면서 출구를 찾으러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또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부는 게 아니에요. 꼬마가 그 휘파람을 멈췄는데도 소리가 들려요. 와, 그러면 조진 거죠. 누군가 또 있다는 거죠. 저 멀리서 되게 먼 곳에서부터 이 똑같은 멜로디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꼬마가 이제 잔뜩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꼬마가 천천히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다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뒤를 쓱 보게 되는데 거울 속에 이제 비친 건 줄 알았는데 거울이 아니에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와, 그러고는 이 꼬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확 지으면서 오프닝이 딱 끝납니다. 타이틀로 영화 제목 어스가 나오네요. 오프닝이 뭔지 약간 애매하죠? 뭔가 설명은 적고 느낌으로만 가득 차 있죠.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과거를 지나서 현재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숲길을 가족이 탄 차가 달리고 있어요. 되게 햇살 좋은 낮이고 차 안에 가족들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여행 왔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목적지 가까워지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들뜨는 그 느낌. 이 가족의 구성원은 요 엄마 아들레이드, 그리고 아빠인 게이브, 딸인 조라, 그리고 아들 제이슨, 이렇게 4명이에요. 흑인 가족이죠. 이 가족이 이렇게 요 짧은 장면 안에 가족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아빠 게이브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약간 분위기 메이커 타입이고 약간 진지한 것보단 장난기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죠. 딸 조라는 약간 좀 사춘기 여자의 냉소적인 그런 느낌이네요. 뭐 딱 봐도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체형이고 달리기 선수처럼 보입니다. 아들 제이슨은 묘한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등 좀 장난꾸러기인가 보죠. 그러고 나타나는 엄마인 아들레이드,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처음에 보면은 그냥 평범한 엄마처럼 보이는데 뭔가 조금씩 다릅니다. 표정에 약간 여행 가는 사람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뭔가 무거운 게 있어요. 다들 여행 와서 들뜬 분위기인데 혼자 생각에 잠기는 순간들이 있고 웃다가도 뭔가가 스치는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요 별장이 여기 보이시죠? 이곳이 사실 산타크루즈 해변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에 나왔던 요 아들레이드한테 그 산타크루즈 해변은 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 오프닝에서 봤던 그 꼬마 여자애 기억나시죠? 그게 아직도 요 아들레이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 근처에 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좀 불편한 겁니다. 요 가족은 여기에 이제 별장을 두어가지고 여름 맞이로 그냥 놀러 온 것 같은데 근처에 산타크루즈 해변도 있겠다, 같이 놀러 가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인공은 좀 탐탁치 않아 하지만 그래도 뭐 가족끼리 왔으니까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 제이슨이 갑자기 어딘가로 화제가 튑니다. 이 누나인 조라랑 말다툼을 하다가 제이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영어로 욕을 하는데 키스 마이 에스 뭐 이러는데 뭐 아무래도 초딩이 쓸 말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이제 펄쩍 놀라면서 어디서 그런 말 배웠냐고 하는데 엄마 아들레이드가 이제 우참을 하면서 피식하는 게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웃기긴 한가 보죠. 가족이 되게 소소하고 평범하네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힙합 음악을 틀고 신나게 가다가 해변 근처에 도착을 하는데 중간에 또 아들레이드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를 목격을 해요. 길가에 요 구급차가 서 있는데 그 안에 막 죽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 같아요. 구급차 안으로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뭔가 히피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성경 구절이 적힌 팻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1절. 그러면은 그 과거의 아들레이드가 이 사람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때랑 똑같이 요 히피가 같은 구절을 들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같은 자리에 같은 팻말을 들고 요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과거의 기억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 거죠. 그렇게 좀 깨림칙하지만 어찌됐건 산타크루스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해변에 도착을 하니까 그 과거의 아들레이드가 갔던 놀이공원이 보여요. 물론 1986년 때랑 완전 똑같지는 않죠. 간판들도 많이 바뀌었고 건물들도 좀 달라졌어요. 멀린의 숲, 뭐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네요. 근데 그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들레이드는 요걸 보는 순간 좀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친구네 가족도 와 있습니다. 요 백인 가족인데 엄마 키티와 아빠 조시 그리고 딸내미 둘 이렇게 총 4명이 한 가족이죠. 얘네는 아들레이드 가족이랑 좀 사이좋은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아빠들끼리는 이제 게이브가 새로 산 그 보트 자랑도 하고 조시가 또 들어주네요. 엄마들끼리는 뭐 키티가 피부과 시술 받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밝혀지는 거는 주인공 아들레이드가 어렸을 때 무용을 꿈꿨었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오네요. 뭐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 같죠. 이것도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변에서 노는 장면이 이어져요. 막 각자 이렇게 알아서 놀고들 있는데 아들 제이슨이 혼자 어딘가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찾으려고 가는데 해변을 걸어가다 보니 뭐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변가에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게 자세가 좀 이상합니다. 팔을 양쪽으로 쭉 뻗고 뭐 고개를 어딘가로 향한 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마치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세로 멈춰 있는데 이제 정상인이면은 그걸 보고는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끼죠. 화면에 이제 그 사람이 가까이 이렇게 잡히는데 바로 그냥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아, 뭘까? 일단 가볼게요. 그렇게 한참을 지난 요 제이슨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자 요 엄마 아들레이드가 막 눈치를 바로 채고 막 급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까부터 요 해변 자체가 불안했던 아들레이드한테 아이가 없어진 거는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후다닥 그냥 뛰어나와서 제이슨, 제이슨 이러면서 막 찾아 헤매는데 남들이 보기엔 좀 과민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해변은 그냥 해변이 아니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그래서 막 해변을 그냥 뒤집어 엎으려다가 또 제이슨 별일 없이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절대 막 어디 나가지 말라면서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라면서 막 그럽니다. 제이슨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나 싶으면서 쳐다보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별장으로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 됐어요. 뭐 딸내미인 조라는 금방 자러 들어가고 아들 제이슨은 엄마랑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엄마 요 아들레이드가 제이슨 방에서 뭐 그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제이슨이 낮에 해변에서 봤던 그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 허수아비처럼 팔 벌리고 그 서 있는 사람, 막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림, 요거 보이시죠? 이러고 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 좀 단순하게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게 더 기괴한 거 알죠? 주인공이 이거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이거 뭐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아들내미를 재운 다음에 이제 방에 나와서 남편인 게이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무슨 여기 있으면은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내가 나같지 않게 느껴진다 뭐 이럽니다. 사실 남편은 뭐 좀 먼저 장난스러운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 반신반의하죠. 뭐 갑자기 와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냥 여행인데 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어렸을 때 요 해변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놓치고 그 혼자 어떤 귀신의 집 같은 데를 들어갔었잖아요. 거울방에서 막 헤매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를 만났던 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건 거울의 방에 있어서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거기 서 있었다 이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평생을 그 여자아이한테 쫓기는 기분을 느껴왔다라고 하네요. 꿈에서도 나오고 뭐 일상에서도 그 기억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이러는데 지금 해변에 와서 많이 힘든가 보죠. 그 생각들,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면서 남편도 이제 그 정도일 줄은 몰랐으니까 뭐 믿고 싶은데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린 시절에 뭐 그냥 좀 더 무섭게 느끼고 뭐 상상일 수도 있지, 악몽을 꾼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요 별장에 정전이 일어납니다. 불이 전부 꺼져버려요. 집 안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 그냥 암흑이 돼버리는데 혼비백산하는 요 엄마 아빠 사이에 제이슨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뭔가를 말해요. 뭐라 그러냐, 집 앞에 어떤 가족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해가지고 남편이랑 이제 주인공이 나가서 창문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진짜로 집 앞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어둠 속에 있어서 이게 정확히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실루엣만 이렇게 비치는데 이거 보이시죠? 그냥 집 앞에 요 진입로에
네 명이서 손을 잡았고 그냥 일렬로 서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뭔지 모르는 불쾌감과 공포가 동시에 오죠. 누가 소리를 뭐 지르고 뭐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황급히 요 딸 조라의 폰을 가져다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아빠는 이제 좀 별일 아니라면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야, 이거 공포 영화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될 텐데 저런 플래그를 세우고 나가면은, 아무튼 아빠 게이브가 지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나가서 소리를 칩니다. 뭐 저기요, 뭐 뭔 일 있어요? 이러면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뭐 사람 겁주려고 그러는 거면은 잘못 골랐어요들. 난 좋게 경고했어. 여기 사유지니까 당장 나가쇼잉. 난 말해쇼잉.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무 반응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진짜 개무서운 상황인 게, 뭐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은 최소한 뭔가 뭐 강도를 하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물건을 훔치려든지 뭔가 목적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요. 주인공도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딸한테 신발을 빨리 신으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 게이브도 이렇게 말했는데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야구 바타 하나를 들고서 다시 나가서 소리를 쳐요. 지금 경찰 불렀다고, 지금 빨리 나가라고. 바타를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데, 그 순간에 가만히 서 있던 요 의문의 가족들이 갑자기 후두둑 하고 서로 흩어집니다. 그 아카츠키 해산하는 거 마냥 화다닥 하고 두 명은 저 집 뒤편으로 넘어가고, 아빠처럼 보이는 저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성큼성큼 요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게이브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문을 잠급니다. 와, 근데 그 커다란 체구를 하고 있던 그 의문의 남자가 문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쾅쾅 하면서 문을 부술듯이 막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단 어딘가에 비상열쇠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걸 또 어디서 발견했는지 이걸 주워가지고 문을 열기 시도합니다. 집을 잠궈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이제 힘으로라도 막으려고 열쇠로 그냥 따고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미 그 문 사이로 손을 이렇게 뻗은 그 커다란 체구의 그 남자가 그 게이브가 갖고 있는 방망이를 뺏은 다음에 그냥 무릎을 박살내버립니다. 나머지 3명 가족들은 벌벌 떨면서 거실 쪽으로 천천히 도망쳐오고, 의문의 사람들 4명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 이게 영화가 개 무서운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총 4명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무슨 시뻘건 옷을 위아래로 입고 있어요. 약간 점프수트 같은 느낌인데 색깔이 그냥 진한 빨간색이에요. 그 중에 가운데 어떤 여자가 가위를 손에 쥐고서는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천천히 그냥 마치 자기 집 구경하는 것 마냥. 이 여자의 태도가 되게 불쾌해요. 위협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뭔가 그 여유로움 자체가 오히려 더 위협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 주인공네 가족이 소파에서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다 같이 앉혀집니다. 그리고 이 침입자 가족을 눈앞에 맞대고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요 시뻘건 옷을 입은 가족 4명이 전부 다 여기 우리 주인공네 가족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 엄마 아들레이드랑 똑같이 닮은 짭들레이드, 그리고 또 아빠랑 똑같이 생긴 아빠, 또 딸은 또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지만 딸인 것 같죠. 또 아들 제이슨도 뭔 가면을 쓰고 있는 이놈이랑 아주 그냥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마주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가 했는데 보통 이상한 게 아니죠. 그냥 도플갱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요 빨간 옷을 입은 가족 중에 요 여자, 그러니까 짭들레이드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쉰 목소리예요. 마치 그 오랫동안 말 안 한 사람이 억지로 말할 때 그 쉰 소리 싹 나오잖아요. 이계인 모팔모 아시나요? 거의 그 톤이에요. 주몽 왕자님, 뭐 약간 이 톤인데 그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지. 걔한테는 그림자가 있었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 한 몸처럼. 죄송합니다. 더 이상 따라 안 해야겠네요. 이 목소리로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 지들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뭔가 하면 이래요. 소녀가 식사할 때는 뭐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주어졌지만 소녀의 그림자는 배고플 때 피 묻은 토끼의 날고기를 먹어야 했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소녀는 멋진 장난감들을 받았지만
소녀의 그림자는 차갑고 날카로운 장난감을 받아서 갖고 놀 때마다 손가락을 베이곤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소녀는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그림자는 그 같은 무렵에 에이브러햄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에이브러햄이라는 남자가 소녀의 왕자님과 연결된 존재다라고 해요. 뭔 말이죠?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소녀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어여쁜 딸이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림자는 작은 괴물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엄브레는 웃으면서 태어났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소녀가 둘째를 낳았더니 이번엔 아들이래요. 그렇게 따라서 그림자도 아들을 낳았고 애 이름을 플루토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플루토는 어렸을 때부터 불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그림자는 소녀를 너무나 오랫동안 증오해왔고 어느 날 그림자는 신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럽니다. 이 얘기를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뭔가 연결이 되시죠. 이 여자가 이야기로 말하는 그 소녀가 주인공 아들레이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 소녀의 그림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 빨간 옷의 여자예요. 아들레이드. 그리고 이 그림자 가족이 아들레이드 가족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게이브한테 연결된 그림자, 그리고 아들레이드한테 연결된 그림자, 또 조라, 제이슨한테 연결된 그림자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마다 각각 자기들의 도플갱어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요 남편 게이브가 어떻게라도 상황을 좀 모면해보려고 잠깐 내 지갑이랑 보트랑 다 줄 테니까 그만 이상한 짓 하고 빨리 나가라.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 뭐 이러는데 해결이 되겠냐고요. 바로 그냥 그 게이브의 그림자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깜짝 놀란 게이브가 습관처럼 안경을 쓱 올리는데 그 순간 게이브의 그림자도 안경은 없지만 똑같이 손으로 올리는 동작을 따라합니다.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장면 중 하나죠.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거예요. 본체가 하는 동작을 이 도플갱어들이 의지로서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따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브가 대체 이 새끼들 뭐하는 사람들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당신들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레이드의 그림자가 대답을 하네요.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럽니다. 요 한마디가 영화의 제목이고 좀 핵심이죠. 이제 어스는 이제 우리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또 미국인, 그러니까 영어로 US는 어스도 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 요 미국도 되는 거잖아요. 뭔가 아직까지는 해석의 실마리가 확실하게 잡히진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자 짭들이 주인공네 가족을 위협을 해서 주인공한테는 요 수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탁자에다가. 그리고 남편 게이브는 아까 그 빠따에 맞아가지고 무릎이 박살이 났잖아요. 자기 그림자한테 그냥 질질 끌려나가고 딸 조라한테는 어디 한번 도망가봐 이러면서 그림자가 뒤쫓게, 그러니까 추격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들 제이슨은 그 짭 제이슨이랑 같이 다락방으로 놀러 가라고 둘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도플갱어들과 단둘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다락방에 간 요 제이슨이랑 제이슨의 짭은 서로 이제 마주 앉아 있는데 요 짭 제이슨이 제이슨한테 가면을 씌우고는 라이터를 이렇게 켜서 불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따라하라고 뭐 재촉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걸 뭐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제이슨이 이 상황에서 눈치를 딱 채요. 이상한 거를. 요 그림자들이 자기를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요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제이슨이 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이 가면을 벗는 동작을 하자 그림자, 그러니까 제이슨의 그림자도 도플갱어도 똑같이 따라서 가면을 벗습니다. 와, 근데 그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입 주변이 그냥 온통 그 화상으로 흉터가 남아있어요. 심하게 아주 그냥 피부가 타붙은 얼굴이에요. 요 순화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되게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는 도망치던 딸 조라가 자기의 그림자를 마주해요. 그림자도 이제 조라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가 서로의 도플갱어한테 어떻게 수모를 당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 이제 혼자 남아있던 요 주인공이 그 자기의 그림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림자가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랑 나의 연결을 끊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뭔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죠. 연결을 끊는다는 게 그냥 죽이겠다라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말이죠. 한편 아빠 게이브는 자기의 도플갱어한테 이제 끌려서 포대기에 쌓인 채로 보트에 납치가 되는데 마침 요 보트 엔진이 고장나서 자기의 도플갱어가 이걸 막 고치려고 두드리고 있던 사이에
몰래 그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빠따로 후드려 팹니다. 그래서 이제 도플갱어는 물속으로 떨어지고 게이브도 같이 중심을 못 잡고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다락방에서는 제이슨이 요 그림자를 따라하면서 놀아주는 척을 또 하다가 타이밍을 잡고 순식간에 요 또 튀어나와서 그림자를 요 방 안에다가 가두고 도망을 쳐요. 아까 초반부에서도 요 다락방은 안에서는 못 열고 밖에서만 열어주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제이슨이 꽤 머리가 좋죠잉? 그렇게 요 제이슨이 자기의 도플갱어를 방 안에 가두고 탈출을 했을 때 소리를 들은 요 주인공의 도플갱어가 어차피 수갑 묶여 있으니까 아들레이드는 도와주러 간 사이 순식간에 요 탁자를 그냥 요 기둥째로 부러뜨려가지고 수갑이 묶인 채로 탈출을 합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겨우겨우 제이슨을 데리고 후다닥 나오고 도망쳤던 조라도 합류해서 4명이 이제 아빠 게이브가 타고 오는 보트를 타고 도망가는데 성공을 해요. 뭔가 좀 매가리 없이 얘네가 놓치죠? 저 멀리서 빨간 옷을 입은 요 그림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보이죠? 공포영화 치고는 약간 초반부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게이브가 자기의 도플갱어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짭들레이드, 짭조라, 짭 제이슨은 살아남아서 얘네를 마저 뒤쫓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아들레이드의 그 친구네였던 그 키티랑 조씨 가족 있죠. 걔네도 여기 별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갑니다. 조씨는 이제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고 키티가 뭐 방금 뭔 소리 났다면서 나가서 확인 좀 해보라 하는데 조씨가 나가서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오더니 노래 틉니다. 별일도 없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키티가 아유 저 화상 이러면서 부부싸움인지 뭐 약간 잔소리를 하려던 와중에 카메라가 갑자기 멀리서 얘네를 잡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 빨간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옆에서 튀어나와서 보고 있던 요 2층에 있던 딸내미들을 그냥 찔러버려요. 와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는데 조시와 키티도 옆에서 나타난 그림자들한테 찔려서 쓰러집니다. 와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아까 그 아들레이드의 가족, 그러니까 주인공 가족의 도플갱어들이 아니고 이 조시랑 키티들의 도플갱어인 거예요. 얼굴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주인공 가족한테만 요 그림자인 도플갱어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백인 친구 가족들한테도 그림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키티가 피를 흘리면서 막 기어가면서 그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손을 내밀어도 겁나 그냥 기괴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러고서 시간이 지난 뒤에 요 아들레이드 주인공 가족이 보트를 타고서 도망쳐 온 것이 하필이면 요 조씨네 가족이에요. 이미 그림자 조씨 가족들이 집을 그냥 차지한 상태인 거죠. 오자마자 그냥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주인공이 요 부직갱이를 들고서 머리를 막 후려버리는데 이것도 역부족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번엔 요 주인공네 가족들 요 조씨의 도플갱어 가족들의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2차전이 벌어진 거죠. 요 아빠 게이브는 아빠인 조씨의 그림자한테 쫓기고 주인공인 엄마 아들레이드는 요 백인 집안의 엄마인 키티의 도플갱어한테 쫓깁니다. 그리고 아들 제이슨이랑 딸 조라는 각각 무기를 들고 그 딸내미들의 그림자랑 도플갱어들이랑 한번 맞다이를 뜰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영화가 특이한 게 그 딸내미들의 그림자가 튀어나와서 막 조라를 덮치고 막 제이슨을 괴롭히고 막 공격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주인공네 가족이 너무 잘 싸워요. 그러니까 보통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일방적인 폭행 수준으로 잘 싸웁니다. 그냥 요거 보이시죠? 골프채로 그냥 팍팍팍 쳐버리고 특히 조라 얘가 너무 잘 싸워요. 아까부터 달리기도 잘하더니 싸움도 잘하네요. 근데 보통 공포 영화는 주인공들이 쫓겨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박살을 내버리네요. 그 사이에 요 키티의 도플갱어는 아들레이드를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서 뭘 하냐, 입술 틴트 같은 걸 바르고 있어요. 막 화장을 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웃다가 이번엔 또 자기 얼굴을 막 가위로 긋기 시작해요. 이 장면이 되게 불쾌하면서 도플갱어들이 뭔가 근본적으로 좀 기괴하게 뒤틀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남편 게이브는 몰래 요 조씨의 도플갱어를 보트로 유인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주인공 아들레이드만 키티의 도플갱어한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전부 처리하고는 우리의 딸내미 아들내미가 뒤에서 다가와서 그냥 처리를 해버립니다. 겨우겨우 요 가족들이 또 승리를 했네요. 잠시 또 숨을 고르는 타이밍이 옵니다. 영화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밝혀지는데요. 얘네가 잠시 모여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화면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 있습니다. TV 속 뉴스에서 뭔 상황들이 벌어지냐,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도플갱어 있었잖아요. 자기 주인공네 가족이랑 키티네 가족. 근데
이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쪽 해변가 전체에서 그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위를 들고 그냥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막 찌르고 있다는 인터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 화면에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 도플갱어들이 요 시뻘건 옷을 입은 채로 손을 맞잡고 그냥 인간띠를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봤던 그거 기억나시죠? 1986년에 요 미국인들이 기아테치를 위해서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었다라는 그 캠페인,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그것처럼 지금 그림자들이 손을 맞잡고서 인간띠를 막 만들고 있어요. 와, 그냥 요 해변가 전체가 그냥 맛이 가버렸다라는 걸 보고서 이제 주인공이 결정을 합니다. 아, 여기 있으면 진짜 위험하다. 해변을 따라서 내려간 다음에 멕시코까지 도망을 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남편은 좀 반대를 하죠. 아니, 여기 이미 집도 우리가 지금 도착을 했고 먹을 것도 있고 안전한데 뭘 멕시코까지 가냐.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말해요. 그놈들은 우리랑 똑같다고. 아까 보면은 게이브의 도플갱어만 처리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각도 똑같이 우리랑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치를 알고 계속 따라올 거다 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던 와중에 결국 이 가족들이 차를 타고서 도망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또 차에 도착해서도 뭐 누가 운전할지 실랑이가 막 나는데 주인공이 이제 딸 조라한테 운전하지 말라고 뭐 이러니까 조라가 이제 자기가 제일 많이 죽였다. 아빠는 다리 다쳤고 엄마는 수갑 찼으니까 뭐 자기가 운전해야 한다 이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지가 제일 많이 죽였다고 막 킬카운트 주장을 하는 와중에 앞에 또다시 그 빨간 옷을 입은 조라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아까부터 계속 따라온 거죠. 야, 근데 조라도 이놈이 보통이 아닌 게 보통 이렇게 후진해서 도망갈 만도 한데 그냥 엄마 타자마자 급가속해가지고 그림자를 밀어버리고 바로 그냥 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요 그림자를 튕겨 날려보내요. 야, 이 정도면은 남들 공포영화 찍을 때 얘 혼자만 지금 액션영화 찍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남은 요 도플갱어들은 주인공 아들레이드의 분신 그리고 아들 제이슨의 분신 이렇게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요 가족들이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해변을 막 내려가는데 아침이 밝은 거죠.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는 이미 엉망이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그림자들한테 당해서 죽어 있고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사태가 벌어진 거죠. 해변가에 있는 요 아들레이드 가족의 별장에 도착하는데 아들 제이슨의 도플갱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플루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인공이 천천히 차에 내려서 뭔가 교감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천천히 접근하는데 아들 제이슨은 이걸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거죠. 요 그림자들이 본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생각을 따라한다라는 걸 보면은 사실 그러면은 본체들도 도플갱어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천천히 다가왔을 때 뭔 짓을 하려는지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아래를 보니까 기름이 그냥 이렇게 길게 부러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플루토가 라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불을 붙여서 이제 차를 터뜨리려는 거죠. 그 순간에 요 제이슨이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양팔을 이렇게 싹 벌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그 아까 다락방에서 제이슨은 알았잖아요. 요 본체가 하는 거를 그림자가 따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이슨이 이렇게 뒤로 천천히 걷자 플루토도 똑같이 뒤로 걸어갑니다. 뒤에는 저렇게 차가 활활 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플루토가 뒤로 걸어서 결국 그 불길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제이슨이 머리를 제대로 썼죠. 딸내미 조라는 약간 무력 캐릭터고 막내 아들 제이슨은 약간 지능캐인가 보네요. 그렇게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플루토를 처리하면서 제이슨이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순간에 화염 속에 숨어있던 짭들레이드가 나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제이슨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라져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주인공의 도플갱어 뿐인 거죠. 주인공도 아들 제이슨을 요 자기의 도플갱어가 납치해 갔다라는 걸 깨닫고 바로 쫓아서 달려갑니다. 와, 그러고 눈앞에 뭔 상황이 펼쳐지냐. 저 멀리에 진짜로 그 뉴스에 봤던 것처럼 빨간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이루고 있어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1986년 그 인간띠 캠페인을 영화에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아들레이드는 요 자기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놀이공원 비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과거의 잔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어린 날 밤에 혼자 그 안에 들어갔던 거, 그리고 거울방에서 헤맸던 거, 그리고 자기의 분신 여자아이를 만났던 것까지. 그렇게 아들레이드가 부지깽이 하나를 들고서 그 비밀의 집에서 요 벽 문을 이렇게 싹 열어보니까
웬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막 그냥 수도시설, 가스시설 같은 지하시설이 펼쳐져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가는데 되게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이거 보이시죠? 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 서울 지하철에 그 8호선에 구리역이 있거든요. 거기 8호선에서 이 지상까지 올라갈 때 진짜 한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그 정도 급이 아니 그 정도보다 더해요. 와 이거 타고서 그냥 지하로 쭉 내려가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지하시설이. 와 그렇게 내려온 요 지하시설에 복도가 이렇게 가운데로 쭉 나 있는데 옆에는 방들이 수도 없이 차 있어요. 그리고 뭔가 관리가 안 돼 있는지 그 가운데로 토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처음 오프닝에서 철창에 갇힌 토끼를 한참 동안 이렇게 카메라가 잡는 샷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토끼들인가 보죠. 철창이 열려서 지금 다 풀려난 것 같은데 토끼들이 이렇게 온 사방 활방 난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들레이드의 도플갱어가 그림자는 아래에서 피 묻은 날고기, 토끼 날고기를 먹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토끼들이 그냥 식량으로 써왔던 거겠죠. 그렇게 복도를 걸어가다가 어떤 교실 같은 공간 방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짭들레이드가 이제 칠판에 인간띠를 이렇게 분필로 그려놓고서 뒤돌아서 서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끝낼 때가 됐으니 물어봐요. 내 아들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을 보며 자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태양과 바람과...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너희는 그런 따뜻한 태양과 자연을 겪으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근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눈이 있고 우리도 이빨이 있고 피가 흘러. 너희랑 똑같다고. 하지만 이곳을 만든 것도 바로 인간들이었어. 인간은 육신을 복제하는 법을 알아냈지만 영혼은 둘이 하나를 나눠 갖게끔 했지. 인간과 연결된 존재를 만들어서 지상의 인간들을 통제하려 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패했고 여기 아래 복제된 자들을 그냥 버렸어. 복제된 인간들은 한참을 방황하며 살아왔고 이 아래에서 모두 미쳐갔어. 바로 그때 우리가 만난 거야. 이 방금 대사에서 핵심 설정이 다 나오는 거죠. 미국이 무슨 뭔가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 복제 인간을 만드는 실험이요. 근데 그게 육체는 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영혼이라는 게 복제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요 지상의 인간이랑 요 복제 인간이 하나의 영혼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지하의 복제 인간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연결이 생긴 거예요. 와 이렇게 기괴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위쪽에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신나게 그냥 놀이공원을 타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억지로 그걸 따라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요 미국에서 복제 인간들을 조종해가지고 지상의 인간들을 통제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상의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복제 인간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복제 인간들을 이렇게 그냥 지하에다 방치하고 버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복제 인간들이 오랫동안 지하에서 그냥 미쳐버린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토끼밖에 없으니까 그런 날고기나 먹고 태양도 못 보고 바람도 못 느끼고 원본들이 이제 지상에서 삶을 누리는 동안에 지하에서는 요 복제 인간들이 그걸 따라해야만 했던 거죠. 원본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 복제 인간도 연결된 상대랑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고 원본이 아이를 낳으면 복제 인간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들에 대한 분노와 고통이 오랫동안 쌓인 것 같죠. 근데 그때 시점에 이제 과거의 어린 요 주인공 아들레이드가 그 놀이공원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요 복제인간과 지하시설에서 올라온 복제인간과 마주친 거죠. 그리고 요 복제인간이었던 짭들레이드가 지상에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그때부터 이제 지상에 올라가서 이런 시위를 벌여야겠다라는 거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요 원본 주인공과 주인공 아들레이드의 도플갱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주인공이 발레를 배우는 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레 연습을 하면은 아래에 지하에 있던 요 짭들레이드도 똑같이 따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 싸움씬을 보여주는데 연출이 무슨 무용을 하는 것처럼 발레를 하는 것처럼 되게 우아하게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미 너무 지친 요 주인공은 힘을 못 쓰고 있고 짭들레이드는 이제 지하에서 싸움만 배우는지 일방적으로 그냥 갖고 놉니다. 영화가 막 화면을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이제 지상에서 발레를 했던 아들레이드와
그리고 지하에서 그걸 따라해야만 했던 요 짭들레이드. 둘이 막 발레를 추듯이 서로를 막 공격하면서 싸우는 장면인데, 누구는 좀 이런 연출 보는 게 이제 얘네 뭐예요?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지쳐서 상대가 안 되는 요 주인공이 계속해서 가위에 베이고 이제 찍히고 찔리다가 그냥 쓰러지기 직전에 처해 있고, 주인공의 도플갱어인 요 짭들레이드가 드디어 원본을 죽이고 연결을 끊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침실에서 겨우겨우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겨우겨우 서 있는 요 주인공 뒤에 요 도플갱어가 가위로 찌르려고 확 다가오는데, 그걸 눈치채고 바로 그냥 뒤돌아선 요 주인공이 부직갱으로 그냥 도플갱어 가슴팍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이게 사실 복선인 거죠. 그 아들 제이슨도 자기의 그 분신이 어떻게 그 함정을 세웠는지 이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알아챈 것처럼, 주인공도 이 도플갱어랑 연결돼 있으니까 알아챘던 거죠. 그러면서 짭블레이드는 가슴에 이제 막대기가 그냥 박힌 상태로 어렸을 때 서로 그 비밀의 집에서 따라 불렀던 휘파람을 천천히 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레이드가 이제 수갑에 묶인 사슬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목을 졸라서 자기의 도플갱어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이 순간에 주인공이 완전 그냥 광기에 휩싸여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소름이 돋아요. 승리의 함성인지 뭐 약간 울부짖는 느낌인지 뭐 약간 해방인지, 그렇게 죽게 된 요 짭을 보면서 왜인지 요 주인공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물함에 갇혀있던 제이슨을 구해내고 요 다 괜찮다고,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이제 널 해치지 못하니까 울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달래주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제이슨이 막 고개를 저어요. 뭔가 이상하죠? 사실 이 정도면 다 정리가 된 건데, 도플갱어 지금까지 나온 도플갱어들 다 죽었잖아요. 이 주인공 가족들이랑 관련된. 일단 그렇게 아들레이드 주인공이 제이슨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구급차를 타고서 온 가족이 이제 무사히 멕시코 쪽으로 떠나는데, 아이고 그냥 차 안에서 다들 얼빠진 표정으로 있죠. 와,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과거를 딱 떠올리는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뭐냐, 과거 장면이 다시 나와요. 이 어린 주인공이 그 비밀의 집에서 자기의 그 분신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순간 둘이 서로를 마주봤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 아들레이드 주인공의 분신이 원본한테 이렇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그냥 목을 졸라버리고 기절시킵니다. 와, 그러고는 자기 원본을 이 질질 끌고서 아래 지하시설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서는 요 침실에다가 묶어버리고 자기는 그 원본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서 갈아입은 뒤에 지상으로 올라갔던 거죠. 와,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원본이라고 생각했던 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사실은 어린 시절 바꿔치기가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인공으로 나왔던 요 사람이 사실은 도플갱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원본인 요 아들레이드가 지하에 갇혀 있었던 거죠. 와, 이게 이 영화의 반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비밀의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요 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애가 충격에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 정신과에서 막 상담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잘 못했던 이유가 충격으로 얘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하에서 살던 요 도플갱어 복제 인간이어서 말이라는 걸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의 도플갱어였던 요 짭들레이드가 왜 그 이계인 목소리로 그냥 쉰 목소리를 내고 있었냐. 어렸을 때 이렇게 목이 확 졸려가지고 그때의 일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주인공이 요 산타크루즈 해변에 오는 걸 그렇게 불편했던 이유가 자기가 이제 원본을 납치하고 지상으로 올라왔던 그 장소에 다시 온 거잖아요. 와, 그거를 생각해보면 앞에 나왔던 그 영화 내용들이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이슨이 엄마를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는데, 와, 확실히 아들은 뭔가를 느낀 거겠죠. 아까 지하시설에서 그 사물함에 갇힌 상태에서 엄마가 자기의 도플갱어를 죽이고서 이상하게 기괴하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 뭔가 수상한 걸 느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말없이 가면을 이렇게 싹 내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 아들레이드도 눈빛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이 상태에서 영화가 마지막으로 산 한가운데 요 들판 그리고 해변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요 손을 잡고 있는 요 인간띠 이루고 있는 복제 인간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뭔가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애매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작 요 겟아웃 같은 경우는 인종이라는 키워드가 꽤나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번 영화는 뭔가 애매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집안에서 자기의 도플갱어들을 이렇게 4대4로 마주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네 가족이 그냥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 딸 조라가 이게 뭐야? 이러는 말에 남동생이 딱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It's us. 우리들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요 us라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좀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이란 국가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둘째는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셋째는 인간 그 자체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요 us, US를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미국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요 가장 첫 번째 오프닝에서 나오는 요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인들 다 같이 요 손을 잡고 기아 퇴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는 건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활동이죠. 80년대 요 미국 특유의 요 낙관주의와 좀 뭐랄까 자유주의, 박애주의 이런 걸 보여주는 캠페인인데, 뭐 아이들에게 좀 좋은 미래를 보여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되돌아보면은 요 캠페인이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다는 평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 우리가 이렇게 좀 빈곤 문제에 관심도 많고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 이런 캠페인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실제 모금된 금액도 꽤 있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원체 단발적인 일회성 이벤트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손잡고 잠깐 있다가 집에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오프닝의 이미지가 꽤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서 인간띠를 이루는 요 긍정적인 캠페인이 화면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을 이렇게 반으로 줄지어서 나누고 있어요. 좀 이중적인 이미지가 보이죠. 기아 퇴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미국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내봅시다 라는 의미를 띄었지만 사실 보면은 반으로 그냥 미국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선 요 이중성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집니다. 겉보기에만 의미가 있어 보이던 요 인간띠 캠페인처럼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요 토끼와 가위도 똑같아요. 항상 귀여운 이미지로만 보여주던 요 토끼라는 요소가 영화 오프닝에서부터 아주 그냥 시뻘건 눈을 시작으로 멀어지면서 거의 1분 동안 컷이 안 바뀌고 보여주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요 토끼 얼굴처럼 가위도 똑같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가위지만 신기하게도 요 가위의 용도는 물건을 반으로 가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인 이미지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요 메인 이벤트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요 산타크루즈라는 위치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1960에서 70년대쯤에 요 미국 히피 문화가 퍼져있던 요 해변이 뭐 반전운동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이제 이상적이고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 보면 요곳의 지하에서는 그 지상의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요 복제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이 기괴한 장소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이중성이 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사실 그 아래에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영화에서 요 주인공 아들레이드가 이 지하의 도플갱어들에게서 벗어나려면은 미국에 있으면 안 된다. 멕시코로 떠나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이유에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 끔찍한 이중성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엔 요 영화의 제목 어스를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들이라고 보자면 이래요. 이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지하시설과 연결되는 귀신의 집을 보면 이렇죠. 멀린의 숲, 나를 찾아라.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것은 아들레이드의 그림자 레드입니다. 나를 찾는 곳에서 만난 게 단순히 얼굴들이 그냥 똑같아서 나라는 것일까요? 사실 요 지하에 있던 요 복제 인간들은 한 가지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지상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욕망과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아빠 게이브가 어떤 캐릭터인가 보자 하니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철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심각한 와중에도 뭐 장난을 치고 뭐 보트 하나 샀다가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나중엔 요 지하의 도플갱어들한테 쫓길 때에는 뭔가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때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뭐 보트 아니면 플레어건, 뭐 조씨가 새 자동차를 뽑았다고 질투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아빠 게이브의 도플갱어는 게이브를 만나자마자 이 안경을 뺏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본을 기절시키고는 죽이지도 않고 이젠 자기가 그 보트를 뺏어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요. 아빠 게이브의 이중성은 남성성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리고 또 첫째 딸 조라는 영화의 중반부까지 그냥 폰만 내내 붙잡고 있어요. 뭐 사춘기 여학생이 뭐 그럴 수는 있겠다만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거울을 보는 모습을 보면 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욕망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자기 도플갱어를 바라보면 눈에 띄게 기괴하게 요 머리를 올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제이슨은 장난을 좋아하고 남을 깜짝 놀래키는 거를 즐겨해요. 그리고 마술이랍시고 무슨 장난감 라이터 같은 걸 계속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제이슨의 도플갱어는 사실 알고 보니까 입이 전부 불의 화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제이슨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장난기 뒤에 숨겨진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이라는 걸로 볼 수 있죠. 불을 다루려다가 얼굴에 전부 화상을 입어버린 요 플루토처럼요. 그래서 요 흑인 가족들이 자기들의 요 도플갱어들을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일반적인 공포 영화와 다르게 이 영화 어스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주인공 가족들이 너무 강해요. 아니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보통 공포 영화를 보면은 이게 마지막까지 귀신이라든지 뭐 괴물이라든지 하는 것들에게 계속 쫓기기만 하다가 긴장감이 싹 높아지는 후반부에 다다를 쯤에 뭔가 떡밥 같은 거나 복선을 활용해서 처리를 탁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 아들레이드의 복제인간인 레드, 그러니까 짭들레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요 주인공 가족들이 그냥 복날에 개 잡듯이 그냥 개패버립니다. 연전연승이에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좀 긴장감이 떨어져서 뭔가 공포에서 액션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쌍을 찍는 주인공네 가족이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키티네 가족들이 전부 자기네랑 똑같은 요 도플갱어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집을 점거 당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 가족들이 찾아와서 전부 개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요 백인들의 도플갱어들 역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은밀한 욕망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키티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뭐 성형을 얘기하고 자기 뭐 여기 어떻게 찝었다, 뭐 과거 배우 시절에 뭐 잘 나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키티 아줌마의 분신한테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보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예요. 백인들의 욕망과 이중성으로 이루어진 요 도플갱어들이 집을 점거하고 있을 때 주인공네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개박살을 내버리는 카타르시스 넘치는 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그 와중에 흑인 래퍼 유니즈의 노래 I Got Five on It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리된 이 집에서 아빠 게이브가 이래요. 아니 뭐 멕시코냐, 우리는 여기 안전하다. 그러니까 만약 위험하면은 그 나홀로 집에 알지, 그냥 그 영화 그것처럼 집에 함정 설치라도 하지 뭐 이러니까 주인공이 이러죠. 아니 당신한테는 더 이상 결정권 없다. 그놈들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 우린 안전하지 않다. 집에다가 함정 까는 뭐 그런 나홀로 집에 같은 거는 우리 안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깨알같이 이제 애기들인 아들딸이 뭐 나홀로 집에가 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개그가 있죠. 뭐 이 나이 때면 모를만 하죠. 근데 집중할 건 이거예요. 흑인들이 요 백인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요 도플갱어들을 깨부수면서 힙합 노래가 그냥 쫙 깔리면서 악당 백인들을 처리하고 백인 중산층의 이상적인 요 가족 코미디 영화 나홀로 집에 같은 거는 우린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거면 꽤나 드러내려는 바가 명확하죠. 우리 흑인들은 그런 백인들의 그런 추악함에 저항한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이 주인공네 가족들도 그 안에 욕망과 위험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질적으로라든지 뭐 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통제에 불과한 위험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오프닝에서도 볼 수 있죠. 하염없이 요 TV를 바라보고 있는 요 어린 시절의 주인공.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모습들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요 흑인들은 그런 백인들의 이중성에 저항을 하죠.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폭력적인 연출로 부금까지 그냥 쫙 깔아서요. 근데 조던 필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백인들의 모습에 저항하고 있는 우리 흑인들은 과연 어떤가?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양지에 나와서 주목받고 싶어하고
물질을 욕망하고 또 미디어에 현혹되어서는 가지고 있는 요 파괴적인 모습들을 숨겨놓은 거 아닌가? 백인들로만 가득 찬 요 산타크루즈 해변에 요 흑인 가족들이 가길 바라는 것처럼요. 그들한테 저항하지만 내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안에 끼고 싶어 한다라는 거잖아. 진짜 이런 말은 저는 감독인 조던 필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조던 필이 이 흑인 백인 혼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흑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밝다고 소외가 되고 백인들 사이에선 검은 피부색으로 소외되어 왔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요 조던 필이 이중성이라는 소지로 요 영화를 말하는 것만큼 저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좀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성경의 예레미야 11장 11절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 어린 주인공이 사과를 들고 거대한 구름에 천둥 번개가 치는 걸 바라보면 굉장히 요 종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1장 11절이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들한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요 어린 아들레이드가 들고 있는 요 선악과 같은 요 달콤한 사과를 숭배하는 거는 뭐냐? 이건 바로 알 수 있죠. 세속적인 욕망들이죠. 그리고 그걸 심판하는 이 천둥 번개들은 영화에서 뭘까 하니 바로 복제 인간들입니다. 위선적인 우리 인간한테 내려지는 형벌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게 꽤나 무서운 점이죠. 아무튼 뭐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지만 오늘도 이만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필 영화가 이렇게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영화로는 제가 마지막 가장 최근으로 나온 조던 필의 높 리뷰해 보도록 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기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